네. 이번 시간에는 감정평가사의 성실 의무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적정한 감정평가를 해야 하고, 또한 이제 전문적인 영역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자의적으로 막 평가를 했을 때,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1도 14715 판결에 보면요, 부동산 가격 공시법, 그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종합해 볼 때, 감정평가사가 대상 물건의 평가액을 가격 조사 시점의 정상 가격 아닌 특수한 조건을 반영한 가격 또는 현재가 아닌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 조건 또는 시점을 분명히 하고, 특히 특수한 가격이 수반된 미래 시점의 가격이라면 그 조건과 시점을 모두 밝힘으로써 감정평가사를 열람하는 자가 제시된 감정가를 정상 가격 또는 가격 조사 시점의 가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 5호 부동산 공시법 제37조 1항 및 관계가 없는 게 취지를 종합해보면, 감정평가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액의 산정을 위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자료 검토 및 가격 형성 요인 분석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특수한 조건을 반영하거나 현재가 아닌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자료와 대상 물건의 구체적인 비교 분석을 통하여 평가액의 산출 근거를 논리적으로 밝히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면 감정평가사로서는 자신의 능력에 의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로 보아 대상 물건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말았어야 하지,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가격 형성 요인 분석이 어렵다 하여 자의적으로 평가액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 감정평가사법 제25조 성실 의무가 있죠. 이거 한번 볼까요? 성실 의무. 감정평가사법 제25조 성실 의무. 1항 감정평가업자는, 여기 이제 감정평가 법인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감정평가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감정평가업자는 자기 또는 친족 소유, 그 밖에 불공정한 감정평가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이를 감정평가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감정평가업자는 그 토지 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안 된다. 네 번째, 감정평가업자나 그 사무직원은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감정평가사는 둘 이상의 감정법인 또는 감정평가 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내용을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상행정법에서 이제 헌법 파트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헌법에서 정당보상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죠. 정당보상에 관련된 규정은 헌법 제23조 규정이 있는데요. 우리 교재를 보면 이제 496페이지 되겠습니다. 헌법 제23조 보시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1항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된다.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위에 이제 판례 보면 헌법 제8-107 판결이죠. 결정이라고 그러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이 사건 소원의 발단이 된 소송사건에서와 같이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재산권의 침해가 기존의 법질서 안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개별적인 침해인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 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상 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한 보상, 완전한 보상이란 496페이지 보시면은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한다는 완전 보상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완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 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그 뭐 평등의 원칙 관련된 거, 자, 인근 토지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평등의 원칙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491페이지 보면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만약 어떤 경우든지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면 그 시행이 불가능하던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비록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가 보유하게 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하여 일체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기준시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서 피수용 토지를 둔 토지 소유자로부터만 이를 환수한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수용 여부에 따라 토지 소유를 차별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수용 대상 토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인근 토지와 있어서 그 토지만 별도로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하천법 관련돼서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권이다. 공법상 권리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492페이지 이제 우리 대법원에서는 수용자 침해를 인정하지 않아요. 수용자 침해는 뭐냐면은 침해 규정은 있는데 보상 규정이 없어서 결과적 위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공무원의 강박으로 인해서 MBC 문화방송 주식을 강제로 증여하게 된 사건인데요. 이것을 수용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고등법원에서는 수용자 침해를 인정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있는 이 수용자 침해를 과연 우리 법제에서도 인정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논쟁이었죠. 수용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의 일종인데 비록 증여계획의 체결 과정에서 국가 공무원의 강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마로 증여계획의 체결이나 그에 따른 주식의 취득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어떤 법률행위가 불평등한 것이어서 민법 규정이 배제되는 공법적 법률관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불평등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고 당사자 간의 불평등이 공무원에 위법한 강박행위에 기인한 것일 때는 이러한 불평등은 사실상의 문제에 불과하여 이러한 점을 이유로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민법 규정이 배제되는 공법적 법률관계라고 할 수는 없다. MBC 문화방송 주식을 강제로 취득했던 그런 사안이었는데요. 고등법원에서는 수용조사 인정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 수용조사 침해 이론은 국가 기타 공권력 주체가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그 효과가 실제에 있어서 수용과 다름없을 때에는 적법한 수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1980년 6월 말경 비상계엄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정보처장이 언론 통폐합 조치의 일환으로 사인 소유의 방송사 주식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증여하게 한 것이 위 수용여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도시계획법 제21조 위헌사건 89-14 구도시관리계획의 위헌성 관련된 논의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린벨트 지역 지금으로 치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과연 헌법에 위반되느냐 헌법 플러스 결정을 하면서 그에 대한 논구를 쭉 제시한 그러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수 의견 위주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499페이지. 자, 헌법상 재산권은
토지 소유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사항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적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해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도시관리계획법 제21조는 헌법 제23조 2항에 따라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 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재산권을 형성하는 규정인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인 바, 토지재산권은 강한 사회성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비례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용 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 이용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 사용 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 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자신의 토지를 장래 건축이나 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려는 기대 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 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구역 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 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 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 제21조에 한 다섯 번째, 재산권의 제한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원칙적으로 지정 당시의 지목과 토지 현황에 의한 이용 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비례 원칙에 합치하게 합헌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종래 지목과 토지 현황에 의한 이용 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는 한 비례 원칙에 위반되어 해당 토지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제도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헌적인 규정인데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입법 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입법자가 보상 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때까지 위 조항을 형식적으로 존속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불 없이 결정을 하는 것인 바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상 입법을 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고 행정청은 보상 입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새로 개발지역을 지정해서는 아니 되며 토지 소유자는 보상 입법을 기다려 그에 따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을 뿐 개발지역구역의 지정이나 그에 따른 토지수상권의 제한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투거나 위 조항에 위반하여 행한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일곱 번째, 또한 입법자가 도시계획법 제21조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보상 규정은 입법자가 헌법 제23조 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이를 합헌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두어야 하는 규정이다. 재산권의 침해와 공익 간의 비례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헌법상 반드시 금전보상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는 지정의 해제 또는 토지매수 청구권 제도와 같이 금전보상이 가능하거나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 매수청구권 제도를 별도로 두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시정에 관한 법률 이런 데 보면은 매수청구 제도가 있죠.
뭐 그런 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한과 비례 원칙. 결국 토지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한 허용 기준은 바로 이제 이 문장이 계속 나오는데요.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용 방법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약은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제약은 손실을 완화하는 보상적 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허용되는 범주 내에 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조 관련된 거죠. 이것도 재산권 관련된 내용입니다. 1조 침해, 조망 침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위에 대판에 이제 그 35조, 우리 헌법 제 35조 관련된 내용인데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보시면 증여 아까 쭉 봤고 21조 규정 헌법 제 도시계획법 21조 봤고요. 여기 503페이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고요. 2항의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 법률로 정하고 3항의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판시사항 보시면 토지 소유자 등의 종전에 향유하던 일조 이익이 객관적인 생활 이유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 이익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형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의 종래에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 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 방해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복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된다. 이거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망이익에 대해서, 그쵸? 조망이익 505페이지 보시면은 조망이익, 이게 요새 이제 1조 조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뭐 사회적 가치로 등장을 많이 하고 있죠.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상의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 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우리가 한강변 같은 게 그런 게 있죠.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 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조망이익이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자,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 건물이 입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인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 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 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 건축물의 건축, 사용 목적 등 피해 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 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해당 조망 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 방해의 상황 및 건축 사용 목적 등 가해 건물의 상황, 가해 건축물 건축의 경위, 조망 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 방해에 관하여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조망 이익이 피해 이익으로서 보호할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 그 밑에 보면 조망의 이익은 주변에 있는 505페이지 그 밑에 앱서부터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보시죠. 조망의 이익은 주변에 있는 객관적인 상황 변화에 의하여 저절로 변용 내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익의 향유자가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5층짜리 아파트 뒤에 그보다 높은 10층짜리 건물을 세움으로써 한강 조망을 확보한 경우와 같이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물을 갖춤으로써 누릴 수 있게 된 조망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조 방해행위가 506페이지 보면은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1조 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및 그에 관한 사회적 평가, 가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호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시간대도 뭐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해 건물 신축 후에 피해 건물의 일조 시간이 감소하였으나 그 피해 건물의 서양인데다가 종전부터 다른 기존 건물로 인하여 일조를 방해받고 있던 점, 가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추가된 일조 방해 시간이 전체 일조 방해 시간의 4분의 1에 미달하고 종전부터 있던 일조 방해 시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점에 비추어 가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 침해 방해가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뭐 요거에 관련된 이제 뭐 그 판례들 이런 것들 보면은 일조 조망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중요한 어떤 내용으로 많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조 조망까지 봤고요. 좀 쉬었다가 계속 그 관련된 쟁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